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고 깊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칠성이라는 이름의 노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골은 어찌나 깊고 험한지 겨울이 되면 눈이 사람의 허리춤까지 쌓여 짐승들도 다니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으나 칠성은 묵묵히 숯을 구우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얼굴은 숯검댕으로 까맣게 그을려 있고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으며 마음씨는 갓 지어낸 두부처럼 희고 부드러운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너무나 순박하여 바보 같다고 놀리기도 했지만 칠성은 그저 허허 웃으며 자신의 일을 할 뿐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칠성이 사는 곳은 마을에서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나오는 외딴 오두막집이었는데 사방이 울창한 참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바람소리가 마치 파도소리처럼 들리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도끼를 둘러매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며칠 밤낮으로 불을 지펴 숯을 구워내는 고된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숯가마 앞에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일하다가도 잠시 쉴 때면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겨 오순도순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막연하게 꿈꾸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숯쟁이에게 시집을 처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생각에 이내 고개를 젓고는 다시 도끼질에 매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산골을 덮쳤고 하늘에서는 며칠째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사납게 불어대는지 아름드리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고 산짐승들도 모두 굴속 깊이 숨어버려 숲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칠성은 며칠 동안 정성 들여 구운 숯을 가마니에 담아 지게에 지고 장터에 내다 팔기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나섰으나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발을 떼기조차 힘든 지경이라 평소보다 시간이 2배는 더 걸려 겨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칠성의 옷깃을 파고들어 온몸이 꽁꽁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산길은 칠성에게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눈보라가 시야를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발이 푹푹 빠져 걷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때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기던 칠성의 눈에 길가의 눈무덤 속에 파묻혀 있는 검은 물체가 언뜻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덮인 바위이거나 추위에 얼어 죽은 고라니 같은 산짐승일 것이라 생각하여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왠지 모를 기이한 느낌에 이끌려 칠성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눈을 헤치고 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얇은 비단옷을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으니 칠성은 너무나 놀라 지게를 내려놓을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여인이었는데 상올 아낙네들이 입는 무명옷이 아니라 한눈에 보아도 귀한 신부님을 짐작게 하는 고운 비단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옷은 이미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마치 빚어놓은 밀랍인형 같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코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는데 아주 미약하게나마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자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자신의 두꺼운 무명 속옷을 벗어 여인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다는 법도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칠성은 오직 얼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없이 여인을 둘러엎고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등에 업힌 여인이 혹여나 흔들림에 다칠까 염려하여 눈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야 한다는 생각에 젖먹던 힘을 다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인은 깃털처럼 가벼워 칠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으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천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추위 속에 방치되어 있었는지를 짐작게 했습니다. 칠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조금만 참으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 어둠 속의 눈길을 헤쳐나갔고, 마침내 멀리서 희미하게 깜박이는 오두막의 불빛이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젖은 집신을 벗어던지고 여인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이 평소 잠을 자던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방 안은 칠성이 나가기 전에 지펴놓은 군불 덕분에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여인의 몸을 녹이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장작을 한아름 더 집어넣고 부채질을 하여 불길을 크게 일으켰고 가마솥에 물을 부어 펄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젖은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여인의 얼어붙은 얼굴과 손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굳어버린 혈관이 풀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칠성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꽃보다도 곱고 단아하여 그는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이 쿵쾅거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칠성은 혹시라도 자신이 거친 손길로 귀한 분을 상하게 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밤새도록 여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여인은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식은땀을 흘렸고 때로는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려 칠성의 애간장을 태웠지만 다행히 새벽녘이 되자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벽에 기대어 깜박잠이 들었다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는 황급히 여인의 상태를 살폈는데 여인의 볼에는 옅은 홍조가 돌아와 있었고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눈을 뜨자 칠성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치며 방문 쪽으로 물러났는데 이는 자신의 누추한 모습이 귀한 분께 결례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낯선 천장과 허름한 벽,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숯검댕이 묻은 사내를 보고는 놀란 듯 몸을 움츠리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산속에서 숯을 굽는 칠성이라는 놈입니다. 낭자께서 눈 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보고 데려왔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인은 잠시 멍하니 칠성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누군가에게 구조되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긴장했던 어깨를 조금 늘어뜨렸습니다.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으나 오랫동안 추위에 떨고 기력이 쇠한 탓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비틀거렸고 칠성은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려다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몸이 많이 상하셨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누워 계십시오. 제가 따뜻한 미음을 쑤어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칠성은 도망치듯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다그락거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여인은 그제야 안도감에 젖어 눈물을 흘렸는데 그녀의 눈물에는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기쁨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억울함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도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칠성의 배려에 묘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칠성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조좁쌀 미음 한 그릇과 날지만 깨끗하게 닦은 숟가락을 소반에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좁쌀 미음뿐입니다만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칠성은 소반을 여인의 머리맡에 놓고 다시 멀찍이 물러나 앉았습니다. 여인은 배고픔과 탈진으로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쥘 수 없었지만 칠성이 끓여준 미음을 한 숟가락 까락 입에 넣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맛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칠성의 정성이 느껴져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음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사는 곳, 어쩌다 이런 깊은 상월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칠성 또한 묻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그녀의 옷차림과 고운 손 그리고 기품 있는 말투를 보아 양반과 여인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연이 있어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 짐작하고 그저 모른 척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칠성은 누추하지만 몸이 나을 때까지는 이곳에 계셔도 됩니다. 저는 부엌이나 헛간에서 자면 되니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라고 말하며 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여인은 칠성의 배려에 감동하여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고 그렇게 칠성의 오두막에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그녀는 방 안에만 누워있는 것이 미안하여 집안일을 거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칠성은 손사래를 치며 말렸지만 여인은 고집을 꺾지 않고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쓸고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닿자 칠성의 칙칙하고 어지럽던 오두막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정갈하고 환하게 변해갔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밤 냄새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달라진 집안 풍경을 볼 때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뺨을 꼬집어 볼 정도로 행복했으며 그의 얼굴에서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바느질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고운 음악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챙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인 또한 칠성의 순박하고 헌신적인 태도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으며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잠시나마 잊고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 여인이 간직한 비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들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봄 기운이 서서히 대지에 스며들 무렵 칠성의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지만 산 아래 마을에서는 칠성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간 칠성이 예전과는 다르게 옷이 말끔하게 기워져 있고 얼굴색이 좋아졌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숫쟁이 칠성 이놈 혹시 산에서 산삼이라도 캔 것 아니야? 아니지, 밤마다 오두막에서 여자 그림자가 비친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여우한테 홀린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추측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칠성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더욱 입을 굳게 다물고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이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연히 마주친 산짐승들이 짝을 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며 자신과 여인의 처지를 투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신분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향한 연정이 커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여인의 안전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산의 대장부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게 가득 나무를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칠성은 오두막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저 연기처럼 자신의 마음도 하늘로 흩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은 여인이 차려준 따뜻한 저녁상을 받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었고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비록 촛불 하나 켜놓은 좁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으며 서로의 눈빛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웠고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더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마을에 내려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깊은 밤 산짐승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지만 칠성의 오두막은 두 사람의 온기로 인해 춥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잠든 칠성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이곳에 머물러도 되는 것인지, 자신의 존재가 이 착한 사내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깊이 감추어둔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언젠가는 떠나야 할 운명임을 되새겼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칠성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은 가고 봄이 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앞날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처럼 차가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칠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사이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칠성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여인을 찾는 추격자들이 들이닥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칠성은 빗자루를 꽉 쥐고 대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타난 사람은 아침 일찍 산에 나무를 캐러 온 이웃집 할머니였고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이 오두막 안쪽을 힐끔거리는 것을 보며 칠성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을 감추기가 쉽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산골짜기의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칠성의 오두막 주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칠성의 집 또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생기로 가득 차 있었으니 이는 모두 그가 구해준 여인의 부지런하고 알뜰한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여인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마자 칠성이 말릴 새도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으며 칠성이 산에서 캐온 거친 나물과 뿌리들을 가지고도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맛깔스러운 음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칠성은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와 여인이 차려준 밥상을 받을 때마다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평생 혼자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먹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솜씨는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었으니 그녀는 칠성이 입고 다니던 해진 옷들을 모아다가 밤새도록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여 새 옷처럼 말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고운 실로 정성스럽게 누빈 옷들은 비록 재질은 투박한 무명이었으나 그 만듦새가 어찌나 꼼꼼하고 단아한지 마치 한양의 세도가들이 입는 옷처럼 기품이 흘렀습니다. 칠성이 그 옷을 입고 마당에 서면 숯검댕이 묻은 숯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훤칠하고 번듯한 사내로 변해 있었고 이를 바라보는 여인의 입계도 여튼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신분의 차이와 여인의 숨겨진 사연 때문에 감히 서로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그저 애틋한 눈빛만을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장날 칠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성껏 구운 수출직에 가득 쥐고 산을 내려와 마을 장터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힘찼습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칠성을 아는 상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내 칠성임을 알아채고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게 누인가 숫쟁이 칠성이 아닌가. 꼴이 어찌 저리 좋아졌단 말인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칠성은 쏟아지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숯을 파는 일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윤기 흐르는 얼굴과 깔끔하게 손질된 옷매무새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주막거리에서는 칠성에 대한 소문이 안주거리로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
개중에는 칠성이 산에서 산삼을 캐어 먹고 회춘했다는 소문부터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이복의 칠성이 너 못 좀 보게. 저 바느질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저건 상골 무지렁이 솜씨가 아니라고. 눈썰미 좋은 주막주모가 혀를 차며 말하자 옆에서 술을 마시던 동네 건달들이 킬킬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틀림없어. 저 녀석 몰래 여자를 숨겨두고 사는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때깔이 고와질 수가 없지. 칠성은 숯을 다 팔고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지만 사람들의 끈질긴 시선은 그의 등 뒤를 따갑게 쫓아다녔습니다. 칠성은 장터에서 여인에게 줄 고운 찬빛 하나와 옷감 조금을 사서 품에 안고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는데 그때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누군가 칠성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아, 잠시 이리 와보거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었는데 그는 평소 말이 없고 점잖은 분이라 칠성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박노인은 긴 곰방대를 입에 물고 칠성을 아래 위로 찬찬히 훑어보더니 깊고 그윽한 눈빛으로 칠성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마치 자신의 속마음이 다 들통난 것만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박노인 앞에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을 한 뒤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는 나직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성아, 내 얼굴에 전에 없던 귀한 기운이 서려 있구나. 허나 산속의 짐승들도 맛있는 먹이를 구하면 남들이 볼까 두려워 깊은 굴 속에 숨기는 법이다. 박노인의 말은 비유적이었으나 그 뜻은 명확했기에 칠성은 침을 꼴깍 삼키며 긴장했습니다. 귀한 것을 품고 있으면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이니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입을 무겁게 하거라. 요즘 마을에 낯선 바람이 불고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박노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다시 곰방대를 물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박노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내색하지 않고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하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칠성의 머릿속에는 박노인의 경고가 맴돌았고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지는 않는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조차 누군가가 속닥거리는 소리처럼 들려 칠성은 걸음을 재촉했고 품속에 안고 있는 찬빛과 옷감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집에 있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를 다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루에 걸터 앉았는데 방 안에서 기척을 느낀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평소보다 늦으셨습니다. 여인의 따뜻한 목소리에 칠성은 긴장이 탁 풀리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를 볼 때마다 밀려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장터에서 사온 찬빛과 옷감을 여인에게 건네주며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장터에 사람이 많아 좀 늦었습니다. 이것들은 부인께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 사왔습니다. 여인은 칠성이 건넨 선물을 받아들고는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촉촉해진 눈망울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은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낮에 있었던 일과 박노인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부인 마을 사람들이 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박노인이라는 어르신께서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고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더욱 바깥 출입을 삼가셔야겠습니다. 여인은 칠성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공께 큰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인의 자책하는 말에 칠성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 마십시오. 부인이 계셔서 제 삶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부인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여인은 칠성의 진심 어린 마음에 용기를 얻어 자신이 겪었던 고초와 쫓기게 된 사연을 조금 더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혹시라도 칠성이 더 큰 위험에 휘말릴까 두려워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며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칠성은 방 문고리를 다시 한번 단단히 걸어 잠그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머리맡에 굵은 몽둥이를 놓아두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칠성은 숯을 구우러 갈 때도 멀리 가지 않고 집 주변에서만 맴돌며 틈틈이 집 쪽을 살피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여인 또한 낮에는 방문을 굳게 닫고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도록 조심했으며 밤에만 살짝 나와 부엌일을 하거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던가 산 아래 마을에서는 칠성의 오두막에 대한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동네 아이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왔다가 오두막 근처를 기웃거리는 일이 잦아졌고 칠성은 그때마다 아이들을 엄하게 꾸짖어 쫓아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을의 건달 2명이 산을 올라와 칠성의 집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보게 칠성이 안에 있는 거 다 안에 문 좀 열어보게 산삼주 한 잔 얻어먹으러 왔네. 건달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례했으며 방 안에 숨죽이고 있던 여인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몸을 떨었습니다. 건달들은 대문이 열리지 않자 담벼락 너머로 집 안을 훔쳐보려 했으나 칠성이 미리 쌓아둔 높은 장작더미 덕분에 안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때마침 칠성이 지게를 쥐고 헐레벌떡 뛰어와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들이냐 라고 고함을 치자 건달들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성은 평소의 순박한 모습과는 달리 눈에 살기를 띠고 도끼를 고쳐주며 건달들을 노려보았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험악한지 건달들도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저 자네가 좋은 거 먹고 산다기에 인사나 하러 왔지. 왜 이리 정색을 하고 그러나. 건달들은 비굴하게 웃으며 슬금슬금 물러났지만 내려가는 길에 분명 안에 뭔가 있어. 여자 냄새가 난다니까. 라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칠성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칠성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고 그의 손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여인에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리고 만약의 경우 피신할 곳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집 뒤편 산비탈에 제가 숯을 저장해 두던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입구가 덤불에 가려져 있어 찾기 힘든 곳이니 위급할 때는 그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여인은 칠성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밤을 새워 동굴 안에 간단한 이불과 식량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칠성은 동굴 입구를 더욱 정교하게 위장하고 여인이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닥에 짚을 두툼하게 깔아주었습니다. 여인은 칠성의 헌신적인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는 더욱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관에서 죄인을 잡으러 다니는 포졸들이 근처 고을까지 당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인이 누구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저마다 떠들어댔지만 대체로 양반가의 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여종이라거나 지아비를 살해하고 도망친 악독한 여인이라는 식의 험악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칠성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집에서 기다리는 여인에게는 차마 이 끔찍한 소문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막아내리라 다짐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여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여인은 칠성의 어두운 낯빛을 보고 단박에 무슨 일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공 밖에서 무슨 험한 소리라도 들으셨습니까? 제게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인의 간곡한 청에 칠성은 결국 포졸들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으나 이내 눈물을 닦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공 이제 더 이상 공께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칠성은 펄쩍 뛰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부인의 목숨입니다. 제가 있는 한 절대 부인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칠성의 단호한 태도에 여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우 앞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상골의 밤은 깊어만 갔고 칠성은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착하고 가련한 여인을 굽어 살펴달라고, 자신에게 그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산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바람소리가 거세질수록 칠성의 마음속 불안도 커져갔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고른 숨소리가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 칠성의 집을 염탐했던 건달들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포졸들에게 칠성의 집에 수상한 여자가 숨어있다는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리들, 그 숫쟁이 놈 집에 분명히 기가 막힌 미인이 숨어 있습니다요. 제가 냄새를 맡았다니까요. 포졸들은 건달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눈을 번뜩였고 날이 밝는 대로 칠성의 집을 덮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칠성과 여인은 폭풍 전야의 마지막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으니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칠성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눈을 떴습니다. 까마귀가 지붕 위에서 요란하게 울어대고 있었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치 앞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여인을 깨워 옷을 챙겨 입히고 어젯밤 준비해둔 동굴로 피신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부인, 아무래도 오늘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동굴로 가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칠성의 소매를 잡으며 공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라고 당부했고 칠성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칠성은 여인을 등에 업고 안개를 헤치며 산비탈을 올라 동굴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산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졌고 숲속의 나무들이 마치 귀신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동굴 앞에 도착한 칠성은 여인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입구를 덤불로 꼼꼼하게 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데리러 올 때까지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숨죽이고 계십시오. 여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칠성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다시 오두막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칠성은 평소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그의 귀는 온통 산 아래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마당 한가운데 꼿꼿이 서서 대문을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대문이 벌컥 열리며 포졸들과 건달들, 그리고 호기심에 찬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칠성아 내 놈이 죄인을 숨겨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썩 그 계집을 내어놓으라. 포졸 대장의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포졸 대장의 호통 소리가 칠성의 오두막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놀란 산새들이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평화롭던 칠성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포졸 대장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리, 이 깊은 상골에 죄인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이곳에는 저 혼자 숯을 구우며 살고 있을 뿐 계집이라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달들의 제보를 받고 눈에 불을 켠 포졸들은 칠성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으며 대장은 채찍을 휘두르며 부하들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락부락한 포졸들과 건달들이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뛰어올라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정성스럽게 정돈된 세간사리들을 함부로 들쑤시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칠성이 아껴 쓰던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와 장롱문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칠성은 자신의 보금자리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 단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숨어있는 여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고 그저 참을 인자를 되뇌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건달들은 부엌으로 몰려가 솥뚜껑을 열어보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히히덕거렸고 칠성이 겨우내 모아둔 식량 자루를 칼로 찢어 쌀과 콩이 바닥에 흩어지게 만드는 등 온갖 폐악질을 일삼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관아의 위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포졸 하나가 방 한구석에서 여인이 칠성에게 만들어주었던 고운 누비옷과 반지꼬리를 발견하고는 대장님, 여기 보십시오. 숫쟁이 놈 혼자 산다는 집에 이런 고운 옷과 여자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포졸 대장은 칠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놈 혼자 산다는 놈이 이 옷은 무엇이며 이 긴 머리카락은 누구의 것이냐.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내 놈의 뼈를 추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칠성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터에서 옷감을 사다가 제가 직접 지은 것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바느질 정도는 할 줄 압니다. 라고 둘러댔으나 그 말이 통할 리 만무했습니다.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칠성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칠성은 억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으나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바닥의 흙만 움켜쥐었습니다. 이 독한 놈을 보았나? 내 놈이 매맛을 보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대장의 눈짓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쓰러진 칠성을 몽둥이로 마구타작하기 시작했는데 둔탁한 타격음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아낙네들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성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동굴 속에 숨어있을 여인이 혹여 이 소리를 듣고 뛰쳐나올까봐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여인의 목숨도 끝이라는 생각 하나로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집안을 이 잡듯이 뒤졌음에도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포졸들은 헛간과 뒷마당의 장독대까지 뒤엎으며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칠성의 기지와 철저한 준비 덕분에 여인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포졸 대장은 칠성의 멱살을 다시 잡아 일으켜 세며 내 놈이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 이거지 좋다. 오늘은 일단 물러가지만 우리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마라. 마을 입구에 진을 치고 지킬 테니 수상한 낌새만 보여도 즉시 내 놈 목을 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칠성의 오두막 기둥에 화풀이 하듯 칼자국을 깊게 남기고는 씩씩거리며 산을 내려갔는데 그 뒷모습은 마치 먹이를 놓친 맹수처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포졸들과 건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혀를 차며 돌아가자 칠성의 오두막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엉망이 된 마당과 부서진 세간사리들 사이에 홀로 남겨진 칠성은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간신히 마루에 걸터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고
온몸에 멍이 들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지만 칠성은 자신의 아픔보다 추운 동굴 속에서 떨고 있을 여인 걱정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어찌나 더디게 가는지 일각이 여삼추와 같았습니다. 마침내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자 칠성은 아픈 몸을 일으켜 주먹밥 몇 덩이와 물병 그리고 두꺼운 담요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잠복하고 있을지 모를 감시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험한 가시덤불 숲을 헤치며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가시에 찔려 살점이 뜯기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지만 칠성은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오직 여인이 있는 동굴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올랐습니다. 밤새 울어대던 부엉이 소리마저 뚝 그치고 산짐승들의 발자국 소리만 간간히 들려오는 깊은 밤, 칠성은 마침내 동굴 입구에 도착하여 덮어두었던 덤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부인이 칠성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칠성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동굴 안으로 흘러들자 안쪽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여인이 와락 튀어나와 칠성의 품에 안겼습니다. 공 살아계셨군요.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몸은 괜찮으신지요? 여인은 칠성의 찢어진 옷과 멍든 얼굴을 더듬으며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칠성은 여인을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이며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놈들이 집을 좀 어지럽히고 갔을 뿐입니다. 부인께서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여인은 칠성의 상처를 보며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동굴 안쪽 칠성이 미리 가져다 둔 작은 호롱불을 켜자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거렸습니다. 여인은 칠성을 안치고 가져온 물로 상처를 닦아주며 더 이상 숨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굳힌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공 이제 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그들이 저를 짐승처럼 쫓는지 아셔야 공께서도 대비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칠성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고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양 명문가인 안동 김씨 가문의 며느리로 남편은 조정에서 촉망받던 젊은 관리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금슬이 좋았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아껴주셔서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남편이 갑작스러운 괴질로 세상을 떠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손등을 적셨습니다. 남편이 죽자 평소 가문의 재산과 종가 자리를 탐내던 시동생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제가 남편의 아이를 회임하지 못한 것을 핑계 삼아 저를 집안에서 몰아내려 했으나 시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더욱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님마저 노환으로 돌아가시자 시동생은 저에게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안의 폐물을 훔쳐 외간 남자와 통정을 하려 했다는 끔찍한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는 가문의 인장과 문서가 든 옥함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저를 별채에 가두고 굶기기까지 했습니다.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부들부들 떨었고 그의 눈에서는 숯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세상에 어찌 그런 인면수심의 인간이 있단 말입니까? 칠성이 탄식하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 깊은 곳에서 헝겊에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찾는 가문의 인장과 전담 문서가 든 옥함입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임종 직전에 저를 불러 이 함을 맡기시며 훗날 양자를 들여 가문을 이을 때까지 저보고 지키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시동생은 이 함이 없으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에 저를 잡아 죽여서라도 이것을 뺏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헝겊을 풀자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은 그 작은 상자가 품고 있는 무게와 여인이 짊어져 온 고통의 크기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친 여인이 아니라 가문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투사였던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던 충직한 여종의 도움으로 겨우 집을 탈출했지만 추격자들의 발이 빨라 이 상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쓰러져 죽어가던 저를 공께서 살려주셨으니 공은 제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여인은 바닥에 엎드려 칠성에게 큰 절을 올리려 했으나 칠성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부인,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을 알았으니 더더욱 부인을 그 악당들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칠성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인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와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칠성은 동굴 입구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상황을 살폈는데 포졸들이 칠성의 오두막 주변에 불을 피우고 술판을 벌이며 밤새 지킬 기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놈들이 쉽게 물러갈 기색이 아닙니다. 이 산을 완전히 포위한 것 같습니다. 칠성의 말에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옥함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공제가 나가서 자수하겠습니다. 그래야 공께서라도 무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인이 울먹이며 말하자 칠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께서 나가신다면 그것은 저 악당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며 부인의 억울함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죄인을 숨겨준 죄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칠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결백을 세상에 밝히고 저들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뿐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일 것입니다. 그때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칠성의 계획은 무모해 보였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힘이 있고 관아의 포졸들까지 매수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걱정에도 칠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박노인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전에 한양에서 벼슬을 하셨던 분이라 학식이 높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나서주신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 몰래 마을로 내려가 박노인 어르신을 뵙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칠성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한 확신에 여인도 점차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손을 잡고 공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죽더라도 함께 죽고 살더라도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칠성은 여인에게 비상식량을 챙겨주고 동굴 입구를 더욱 단단히 위장한 뒤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곳곳에 포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숲속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칠성은 숫쟁이로서 평생을 산속에서 살아온 감각을 총동원하여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이동했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 포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가을물 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며 조금씩 마을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오직 억울한 여인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일념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에 도착한 칠성은 박노인의 집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동태를 살폈습니다. 박노인의 집 사랑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글 읽는 소리가 나직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담을 넘을까 고민하다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대문 틈으로 작은 돌멩이를 던져
인기척을 냈습니다. 잠시 후 누구연서 하는 박노인의 목소리와 함께 대문이 삐거덕 열렸습니다. 칠성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박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칠성입니다. 목숨을 걸고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박노인은 칠성의 엉망이 된 몰골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침착하게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내 언젠가 자네가 찾아올 줄 알았네. 들어오게. 사랑방에 들어선 칠성은 박노인에게 여인의 정체와 그녀가 가진 옥함, 그리고 악랄한 시동생의 음모에 대해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박노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긴 곰방대를 문 입가에서는 뽀얀 연기만 뿜어져 나왔습니다. 칠성의 이야기가 끝나자 박노인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무릎을 탁 치며 눈을 떴습니다. 그토록 끔찍한 일이 있었단 말인가. 내 비록 늙은이이나 불의를 보고 참을 수는 없는 법. 자네와 그 부인을 돕겠네. 박노인의 승낙을 얻은 칠성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뻤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내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자네 집으로 가겠네. 그때 자네는 부인을 모시고 당당하게 내려오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 너무 걱정 말게. 박노인의 격려를 뒤로 하고 칠성은 다시 산을 올라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이었지만 칠성의 가슴 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로 돌아와 불안에 떨고 있는 여인을 안심시키고 다가올 결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동굴 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자 산 아래 마을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이 약속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칠성과 여인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비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인은 품속의 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비록 며칠간의 도피 생활로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명문가 며느리로서의 기품과 위엄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술 묻은 도끼 대신 여인의 손을 꼭 잡고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숨는 것은 끝났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당한 행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칠성의 집마당에서 밤을 새운 포졸들과 건달들은 아침부터 몰려오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을 필두로 동네 장정들과 아낙네들이 쇠스랑과 몽둥이를 들고 칠성의 집으로 몰려오자 포졸대장은 긴장하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짓들이냐, 관아의 공무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냐. 대장의 호통에도 박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관아의 공무라니요. 죄 없는 양민을 괴롭히고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것이 공무입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 썩 길을 비키시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산비탈 쪽에서 칠성과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모두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 비추기 시작할 무렵 칠성과 서씨 부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나무꾼처럼 신비로운 모습으로 산비탈을 천천히 내려와 마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산속동굴에서 두려움에 떨며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얼굴에는 흐트러짐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고 하얀 무명옷은 오히려 그녀의 고결함을 돋보이게 하여 왁자지껄하던 마을 사람들은 순간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 또한 숯검댕이 묻은 숯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장수의 눈빛을 하고 있어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묘한 위압감이 감돌았습니다. 포졸 대장과 건달들은 기세 좋게 소리를 지르던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두 사람을 쳐다보았는데 이는 죄인이라 칭하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적을 깬 것은
포졸대장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였는데 그는 자신의 위세가 꺾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칼자루를 거칠게 내리치며 저놈들이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주춤주춤 다가오자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서슬퍼런지 포졸들은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나는 안동 김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내 몸에는 명문가의 피와 혼이 서려 있다. 비록 지금은 쫓기는 신세이나 너희 같은 무리배들이 함부로 건드릴 몸이 아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천둥처럼 울려 퍼져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곰방대를 탁탁 털며 앞으로 나서서 포졸대장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의 뒤로는 쇠스랑과 몽둥이를 든 마을 청년들이 든든한 방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대장. 우리 마을에서는 죄가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죄인 취급을 할 수 없어. 더구나 이 부인은 우리 마을 사람인 칠성이가 목숨을 구해준 귀한 손님이요. 사연이나 들어보고 잡아가도 늦지 않으니 썩 물러서서 예를 갖추시오. 박노인의 서슬 퍼런 호통에 마을 사람들도 올소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무작정 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어? 라며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대장은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슬그머니 칼을 집어넣고는 좋다, 어디 무슨 변명을 늘어놓는지 드러나보자 라며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서씨 부인은 칠성의 부축을 받아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앉지 않고 꼿꼿이 서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옥함을 꺼내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은 옥함이 영롱한 푸른빛을 발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고 부인은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함 속에는 우리 가문의 모든 재산과 종가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인장이 들어 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탐욕스러운 시동생으로부터 가문을 지키기 위해 저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시동생은 이 함을 뺏기 위해 저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 죽이려 했고 관아의 힘을 빌려 저를 짐승 사냥하듯 쫓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뼈에 사무치는 진실임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 이야기가 이어지자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점차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특히 시동생이 형수를 겁박하고 가문을 망가뜨리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아낙네들이 혀를 차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노미로구나. 저 고운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사람들의 동정 여론이 확산되자 포졸대장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거짓말이다. 저 계집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저 함은 원래 시동생인 김대감의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대장의 말을 무시하고 부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부인, 그 함을 열어 안에 든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옥함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붉은 인주가 묻은 옥새와 낡은 한지 문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문서를 꺼내어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부인의 말 그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정원을 위임한다는 유언장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문서를 다 읽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문서를 펼쳐 보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문서는 관아의 공중까지 받은 명백한 진본이요. 여기 적힌 대로라면 이 옥함과 가문의 권리는 오로지 이 부인에게 있으며 이를 뺏으려는 자가 오히려 도적이고 죄인입니다. 박노인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부인의 결백을 기뻐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포졸대장은 이성을 잃고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늙은이가 헛소리를 한다. 저 문서는 위조된 것이다. 당장 뺏어라. 대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포졸들과 건달들이 평상을 향해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려 앞을 막아섰고 달려드는 포졸의 가슴팍을 거친 나무를 베던 힘으로 밀쳐냈습니다. 칠성의 힘이 어찌나 센지 장정 2명이 나가떨어졌고 이를 본 마을 청년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칠성을 도왔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도적놈들은 물러가라.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건달 중 한 명이 부인의 옥함을 노리고 뒤쪽으로 몰래 접근하여 손을 뻗었으나 평소 칠성을 짝사랑하던 이웃집 처자가 물동이를 들고 와 건달의 머리에 냅다 붙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에이구 차가워. 이게 무슨 짓이야. 건달이 물벼락을 맞고 허우적거리는 사이 칠성은 잽싸게 달려가 건달의 뒷덜미를 잡고 마당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부엌에서 고춧가루가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와 포졸들의 얼굴에 뿌려대기 시작했고 매운 고춧가루 연기에 포졸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홀록거렸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은 그야말로 의로 뭉친 마을 사람들과 탐욕의 눈먼 무리배들의 전쟁터가 되었으나 승기는 이미 정의로운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난투국 속에서도 부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녀를 지켰으며 부인은 그런 칠성의 등 뒤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을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부인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평소 순박하기만 했던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변해 포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수세에 몰린 포졸 대장은 자신이 매수한 건달들이 하나둘씩 도망치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가 칠성이 쌓아둔 장작더미에 걸려 볼품없이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쓰러진 대장의 목에 도끼날을 겨누지는 않았지만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꺼져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칠성의 기백에 완전히 압도당한 포졸 대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일어났고 이 이놈들 두고 보자 관의 방귀를 든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다리는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곰방대를 들어 대장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가 자네들의 악행을 모를 줄 아는가? 시동생에게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병력을 움직인 죄. 내가 한양의 사헌부에 직접 상소를 올릴 것이니 그리 알라. 박노인의 말에 대장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박노인이 전직 고위관리 출신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버틸 명분도 힘도 없어진 대장과 포졸들은 꼬리를 내리고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악당들이 모두 사라지고 먼지 구름만이 남은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기쁨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은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부인이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 많은 분이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자 사람들은 아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 칠성이가 색시감 하나는 정말 잘 구했구먼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과 부인을 둘러싸고 등을 두드려주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한 가족처럼 기뻐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칠성의 난장판이 된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장독을 치우고 흩어진 쌀알을 쓸어 담으며 뜯겨나간 문짝을 다시 다는 손길에는 전기 가득했습니다. 이복의 칠성이 자네 장가갈 때 쓰려고 모아둔 쌀이 다 쏟아졌으니 어쩌나. 이웃집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하자 칠성은 빙그레 웃으며
괜찮습니다. 쌀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지 않마.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서씨 부인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식재료를 모아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동네 안악들도 집에서 반찬을 하나씩 가져와 잔치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어느새 칠성의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부인이 끓인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자 싸움으로 허기진 사람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큰 양푼에 보리밥과 각종 나물, 그리고 안악들이 가져온 고추장을 넣고 썩썩 비벼 만든 비빔밥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박노인이 상석에 앉아 칠성과 부인을 옆에 앉히고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도적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지킨 것이다. 자, 모두들 많이 드시게나. 박노인의 건배 제의에 마을 사람들은 막걸리 잔을 높이 들고 위하여를 외쳤습니다. 칠성은 부인에게 비빔밥 한 숟가락을 떠서 건네주려다 쑥스러워 얼굴을 붉혔고, 부인은 그런 칠성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직접 숟가락을 들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얼레리 꼴레리 하며 놀려댔지만 그 놀림 속에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반가의 법도를 벗어나 서민들과 어울려 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지만 그 어떤 식사 자리보다 마음이 편하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칠성에 투박하지만 든든한 어깨를 보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배불리 먹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부인이 감사의 표시로 나누어준 떡과 과일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자네, 이제 장가갈 일만 남았네 그려. 부인, 우리 칠성이 잘 부탁하오. 덕담을 건네며 사라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보며 칠성과 부인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왁자지껄했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과 평화로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부서진 대문을 임시로 고쳐 세우고 마당에 남은 불씨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상골 오두막 칠성과 부인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북두칠성을 보며 칠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놈들도 겁을 먹고 다시는 오지 못할 것입니다. 박노인 어르신께서 상소까지 올리신다고 했으니 시동생 분도 더 이상 부인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부인은 칠성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이 덕분입니다. 공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목숨과 명예를 지켜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고 산바람조차 두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부인은 품속에서 옥함을 꺼내어 칠성 앞에 놓았습니다. 공이함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공이 것입니다. 공께서 이 함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칠성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부인 가문의 귀중한 물건이니 제가 감히 손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문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공입니다. 공께서 이 함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저 또한 공이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칠성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눈으로 부인을 바라보았고 부인은 수줍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가진 것 없는 숫쟁이일 뿐입니다.
부인처럼 귀한 분을 모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칠성이 머뭇거리자 부인은 칠성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볼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이 손이 저를 살렸고 이 손이 저를 지켰습니다. 저에게는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칠성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부족한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인을 모시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의 호롱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벽에 비쳤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듯 아름답게 울어댔고 달림도 구름 뒤에 숨어 두 사람의 수줍은 약속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은 부인을 위해 따뜻한 군고구마를 구워왔고 부인은 칠성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미래를 꿈꾸며 지난 겨울의 추위와 공포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시련이 아닌 꽃길만이 펼쳐져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칠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신령님께 감사의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귀한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며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칠성의 얼굴은 아침 해처럼 환하게 빛났고 부엌에서는 부인이 아침밥을 짓는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침부터 칠성의 집을 찾아와 어제 일은 정말 통쾌했네. 이제 두 사람 혼례는 언제 올릴 텐가 하며 즐거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칠성의 오두막은 이제 더 이상 외딴집이 아니라 마을의 사랑방이자 웃음꽃이 피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쫓겨난 포졸 대장과 건달들은 마을 입구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멀리 도망쳐버렸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이 실제로 한양에 있는 옛 동료들에게 서찰을 보내 시동생의 악행을 알렸고 조정에서도 진상조사를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악당들은 쥐새끼처럼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칠성과 부인을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상골마을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찬란하게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지나가고 산골짜기에 다시 평화로운 여름이 찾아오자 칠성의 오두막 주변은 짙은 녹음으로 우거지고 매미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활기찬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박노인의 상소를 접수하고 사건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탐욕스러운 시동생과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관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엄한 벌을 내렸다는 기쁜 소식이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서씨 부인의 억울한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고 가문의 모든 재산과 명예가 그녀에게 온전히 반환되었으니 이는 실로 사필규정이요 하늘이 내린 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며 칠성의 집으로 달려와 축하의 인사를 건넸고 칠성과 부인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마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양에서 부인을 모시기 위해 화려한 가마와 수많은 하인들이 줄을 지어 상골 마을로 찾아왔으나 부인은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 비록 양방가에서 태어나 비단 옷을 입고 자랐으나 진정한 사람의 도리와 따뜻한 정은 이 상골 마을에서 비로소 배웠노라. 나를 살려주고 지켜준 이 칠성님과 평생을 함께하며 이곳에서 흙을 밟고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부인의 결심이 확고하자 하인들은 당황하였으나 그녀가 내뿜는 위험에 눌려 결국 가문의 재산 중 일부인 금은보화와 비단만을 남겨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은 남겨진 재물을 칠성에게 내밀며 이것은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하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칠성은 부인의 깊고 넓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하여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혼례식 날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는데 산과 들에서 꺾어온 꽃들로 장식된 초래청에서 사모간대를 쓴 칠성은 늠름한 장군 같았고 연지곤지를 찍은 부인은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보다 고왔습니다. 박노인이 주례를 맡아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바위와 나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으니 백년해로 하며 만복을 누리라 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그날 밤 산골짜기에는 늦도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부인은 가져온 재물을 풀어 칠성의 낡은 오두막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번듯하고 튼튼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목수들을 부르는 대신 마을의 손재주 좋은 장정들에게 일을 맡겨 넉넉한 품삯을 주니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내 집을 짓는 정성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습니다. 칠성 또한 뒷짐만 지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돌을 나르고 나무를 다듬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완성된 집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단아하고 기품이 넘쳤으며 넓은 사랑채와 안차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정자까지 갖춘 훌륭한 저택이 되었습니다. 칠성의 신부는 비록 천한 숫쟁이였으나 부인의 내조와 그의 타고난 성실함 덕분에 그는 점차 마을의 유지이자 덕망 높은 어른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부인은 칠성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칠성은 머리가 총명하여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쳤고 밤늦도록 책 읽는 소리가 사랑차의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칠성이었지만 몇 년이 지나자 사서삼경을 줄줄 읊고 붓을 들어 시를 쓸 정도가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김진사라고 높여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벼슬길에 나아가는 대신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농사법을 연구하여 마을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어 인근 고을의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일 때 칠성과 부인은 곳간을 활짝 열어 비축해둔 곡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곡식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지 않은가. 칠성의 이 말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인근 고을까지 칭송이 자자해졌고 굶주린 이들은 칠성의 집을 향해 절을 올리며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습니다. 부인 또한 마을 안악들에게 양반가의 음식 솜씨와 자수 놓는 법을 가르쳐 주어 그들이 장터에 내다 팔아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칠성의 집은 단순히 부유한 집이 아니라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과 부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그들의 슬해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자라나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성실함과 어머니의 지혜를 물려받아 반듯하게 자라났고 칠성은 아이들에게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벼슬보다 높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덧 칠성은 숫굽던 시절의 거친 손은 부드러워졌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부인은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더욱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간직한 노부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옛날 그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앉아 눈보라치던 그 운명의 밤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오른 날 칠성과 부인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국화차를 마시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은은한 달빛이 기와 지붕을 타고 흘러내려 마당 가득 은가루를 뿌린 듯 아름다웠습니다. 칠성은 찻잔을 내려놓고 부인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부인네 평생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날 밤 눈 속에서 부인을 업고 뛴 것이오.
부인을 만나 내 인생은 숫덩이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되었어. 칠성의 고백에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 영감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차가운 눈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영감의 따뜻한 등과 그 투박한 미음 한 그릇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자 구원이었습니다. 부인은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이 집과 이 마을의 평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벼슬이자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고 지나온 세월의 희로애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칠성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고 오래된 함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옛날 부인이 목숨처럼 지켰던 그 옥함이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문서 대신 칠성이 부인을 위해 쓴 서책들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추억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함은 이제 우리 가문의 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증표요. 훗날 아이들에게 물려주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려줍시다. 칠성의 말에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칠성은 부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밤바람이 쌀쌀해지자 칠성은 부인의 무릎에 무명 담요를 덮어주며 이제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 쉬십시다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고 방문이 닫히자 창호지 문 위로 은은한 호롱불빛이 따뜻하게 번져 나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감나무에서는 잘 익은 홍시가 달빛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평화로운 상월마을에 밤을 수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어 곤히 잠들었고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은 어둠 속에 묻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칠성과 서씨 부인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들이 베푼 덕행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숯 굽던 총각이 귀한 부인을 만나 인생을 꽃피운 이야기는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착한 마음씨가 불러온 기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그 믿음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맑은 바람 소리와 칠성님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칠성님 대게 호롱불도 가물가물 꺼져가고 산새들도 둥지에서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여러분의 단잠을 지켜주기 위해 반짝이고 있으니 무거웠던 하루의 짐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꿈속에서는 칠성님이 구워준 달콤한 군고구마 냄새가 나고 서씨 부인의 다정한 자장가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과 평화가 이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 머물기를 바라며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맺음을 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